네 번째 주제는요, 여러분, 신경세포예요, 여러분. 신경세포는요,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하면 뇌세포를 먼저 기준으로 가셔야 돼요. 뇌세포는 여러분, 신경세포와 신경악교세포를 포함한 것을 우리가 뇌세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신경세포는 다른 말로 뉴런이라고도 하죠. 이 뉴런의 구조와 그 다음에 흐름과 어떻게 정보를 전달을 하고 있는지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신경계 중에서 뇌세포는 신경악교세포에 비해서 상당히 큰 세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 부분에서 악교세포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 다음 이 악교세포는 중추신경과 말초신경계가 좀 더 다르게 똑같은 기능을 하더라도 다르게 이제 이름을 붙이거나 그 다음에 다르게 감싸고 있는 것들도 있었고, 그쵸? 여러분들 이제 하나하나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뇌세포는요, 신경세포, 뉴런과 신경악교세포로 나누어진다라고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메인 세포가 신경세포예요. 그리고 신경악교세포는 이것을 도와주는 세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경세포보다 신경악교세포가 10배 정도 작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크기는 신경세포가 크구나. 그 다음에 숫자로는 신경악교세포가 신경세포보다 많아요. 제가 이미 이 부분 다 앞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과거에는 크기가 큰 신경세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과학을 연구를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의문이 드는 거죠. 신경세포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경악교세포를 관찰을 하다 보니 그것들이 하나하나 베일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추신경세포에서 나타나는 악교세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디요? 척수에서 나타나는 악교세포, 혹은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에서 나타나는 악교세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구조는 어떤지 이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경세포는요, 여러분, 구성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우선 구성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가지돌기가 있고, 많은 가지돌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세포체가 있고, 그 다음에 축삭이 있으면서 끝에는 축삭 종말이 있네요. 자,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가지돌기. 여기는 우리가 세포체, 그 다음에 여기는 축삭, 그쵸? 여기는 축삭 종말,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핵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세포속 기관들이 되게 많이 있다. 특히 세포속 기관 중에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냐면, 예전에 신경계에만 있는 특수 구조물들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미세관, 그쵸? 그 다음 미세섬유, 그 다음에 신경 미세섬유가 있어요. 이들의 역할은 세포질 및 돌기들을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세포 뼈대를 형성을 해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포체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이동을 해요. 특히 가립세포질 그물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리슬소체는요, 단백질 합성, 신경세포 영양 공급을 하는 거고요. 얘네들은 리슬소체 같은 경우는 신경세포체하고 가지돌기에서는 확인이 되지만, 여기가 축삭둔덕, 두툼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건데, 축삭둔덕과 축삭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기억을 해 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가지의 돌기는 정보를 받는 곳이고,
세포체는 정보를 처리하는 곳이고 축삭은 정보를 다른 기관으로 정보를 이동해 주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 축삭 종말은 다른 세포 혹은 다른 기관과 연접을 이루는 곳이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서 자, 제가 신경 전달 물질인 정보를 이게 이동을 시킬 때 바구니가 나와 있다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세포체에다가 정보를 전달을 할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을 담아서 축삭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행성 축삭 운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세포체가 도달을 하면 이렇게 축삭 종말에 도착을 하면 여기가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빈 껍데기, 신경 전달 물질을 담겨져 있지 않은 빈 세포체가 이렇게 다시 신경 전달 물질을 받으러 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역행성 축삭 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신경 전달 물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제가 드렸었냐면 신경근 접합부에서 이렇게 운반을 하고 이렇게 내려서 아세틸콜린이 이렇게 나온다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세포는 분류가 어떻게 되느냐? 분류는 형태에 따라 달라지고 역할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형태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을 우리는 뭐가 있냐면 두국 신경세포, 그 다음에 호끝 신경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극 신경세포가 있어요. 이거는 돌기의 종류랑 아주 밀접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세포체가 있는 기준으로 해서 가지가 이렇게 양옆으로 하나 있는 것을 우리는 두구, 세포체가 있는데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이 하나의 모양처럼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호끝 신경세포.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가지 돌기도 많고 축삭은 하나인 것은 다극 신경세포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모음운동신경세포하고 내장운동신경세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날신경세포가 있고 감각을 받아들이는 감각신경세포는 뭐라고 하냐면은 들신경세포가 있고 그쵸? 이들을 하나의 정보를 받아서 여러 가지 즉 하나의 중요한 정보를 받아서 그것을 조율해주고 다른 데랑 분절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이신경세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할에 따라서 어떻게 정보를 받고 정보를 내보내주고 중간 조율해주는 것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날신경세포, 들신경세포, 그 다음에 사이신경세포로 나누어진다. 제가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네요. 자, 여러분들은 이것을 전부 다 세포 그림을 그릴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림이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이것의 구조물을 전부 다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의 모양에 따라서 즉 형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분류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역할에 따라서 분류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흐름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세요. 즉 여기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안 되시면 점수가 줄어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여러분들 신경악교세포는
중추신경계에 있는 것과 말초신경계에 있는 게 좀 다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선은 신경악교세포는요, 신경세포를 지지해주는, 그 다음에 중요한 회로망을 형성을 해주고 영양 공급, 청소 이러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줘요. 즉 역할이 되게 많죠. 그리고 악교라는 뜻은 제가 늘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되었고, 이 부분이 되게 작고 작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가지고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2000년도 이후에 이들이 인지와 기억 장애를 유발하는 알츠하이머와 다발성 경화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의 연구가 더 많아지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에서의 악교세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요, 별악교세포, 그쵸? 그 다음에 희소돌기 악교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미세악교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실막세포가 있어요. 4가지가 있고, 말초신경세포, 말초신경 악교세포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슈반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위성세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의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자, 이 중에서 중추신경계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칼슘 농도를 완충시켜주고 전해질의 균형을 조절해주는 것을 별악교세포라고 하는데, 이 별악교세포는요, 신경계 지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희소돌기 악교세포는요, 중추신경계 마리집을 형성하는 건데, 하나의 세포가 여러 개의 신경세포를 감싸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데, 가장 대조적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게 슈반세포예요. 이 슈반세포는 말초신경 악교세포에서 마리집을 형성하는 것으로 하나의 신경세포가 하나의 악교세포와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들은요, 말초신경이 손상을 받았을 때 재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미세악교세포는 어떤 거예요? 매우 작고 불규칙한 세포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청소세포예요. 그쵸? 여기는 면역계를 담당을 하고 손상 간영이 이루어졌을 때 이 부분들을 파괴하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실막세포는 중심관과 내실의 속면을 덮고 있는 성모세포로서 내척수액을 생성하는 데 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네요. 위성세포는 D신경 주변에서 존재하는 세포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축삭과 가지돌기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되세요. 자, 우선은 가지의 숫자를 볼게요. 가지의 숫자는 축상은 하나, 여기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이 되겠어요. 그 다음 역할을 보게 되면은요, 역할이 축삭은 세포체에서 만든 정보를 다른 세포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가지돌기는 다른 세포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길이를 보면은 축삭은요, 상대적으로 긴데 1m 이상 되는 곳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가지돌기는 상대적으로 짧죠. 그 다음에 두께를 보면은 축삭 같은 경우는 일정한 두께를 가진 반면에 가지돌기는 불규칙하다. 또한 축삭은 연접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물론 가지돌기도 연접을 이루죠. 이 축삭의 특징은 축삭의 끝이 넓게 퍼져 있어서 정보를 내보내기
좋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가지돌기는 가지돌기 가시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정보를 받을 때는 가지돌기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요. 세포체로도 받고 그 다음에 축삭으로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니슬소체는 축삭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부족하고요. 가지돌기에서는 신경 미세 섬유와 니슬소체가 아주 풍부하다는 것. 또한 가지돌기는 소포체가 없고 축삭에서는 많다. 왜냐면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까지 여기다가 정리를 해 주셔야 되세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신경계를 형성하는 세포에 대해서 정의를 하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신경세포와 신경악교세포를 정리를 하고 종류와 구조를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5번째 주제는요, 여러분, 이온 채널과 막전이에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세포기 때문에 신경세포도 세포기 때문에 세포에는 안쪽과 바깥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 이 안과 밖을 소통을 할 수 있는 문을 우리는 이온 채널이라고 하고 이 이온 채널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형성을 하냐면 평상시에는 움직임이 없는 아주 고요한 바다처럼 가만히 있는 안정막 전이를 형성을 하다가 우리가 어떤 자극을 딱 받으면 그거로 인해서 뭐가 돼요? 파장이 생기가지고 여기에 활동 전이가 생기고 그럴 때 이 문이 열리고 닫히고 혹은 그로 인해서 유입되는 물체에 따라 그로 인해서 유입이 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억제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흥분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지금 무슨 소리예요? 신경 전달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이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온 채널의 특성부터 세포 정보 전달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신경세포의 신호 전달은요, 여러분, 세포체에서 정보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가지돌기에서 정보를 받아서 세포체로 전달을 하고요. 여기서 정보를 처리를 하고 나서 축삭을 통해서 연접을 다른 돌기, 즉 다른 세포로 연결을 해서 다시 가지돌기 순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축삭과 연결하는 연접은 순수하게 가지돌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세포체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축삭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억은 해주셔야 되세요. 이게 가장 보편화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럴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한번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자, 다른 세포 내에서 정보가 왔어요. 그쵸? 이렇게 즉 뭐예요? 이 부분이 연접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세포 정보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가지돌기에서 정보를 받았죠. 세포체에서 정보를 처리를 하고 축삭을 통해서 정보를 내려가고 축삭 종말을 통해서 다른 세포체로 간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고 가장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경근 접합부를 제가 예를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신경근 접합부에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신경 전달 물질은요. 여러분. 아세틸콜린인데 이거는 흥분성을 가지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 하나의 소포체에서 이렇게 신경전달 아세틸콜린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이 아세틸콜린이 둥둥둥 떠다녀서 일로 와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 여기에 뭐가 발생이 되냐면 막 전이가 형성이 되면서 뭐예요? 활동 전이가 형성이 되죠. 그로 인해서 이 세포체가 이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활동 전이가 이렇게 내려오면 국소 전이가 형성이 되면서 여기에 뭐가 유입이 되냐면 칼슘 이온이 되고요. 이 칼슘 이온은 결과적으로 이 세포체를 이
축삭 종말에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아세틸콜린은 이렇게 분사가 되죠. 방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근세포는요, 이 아세틸콜린에만 반응하는 수용체가 있어요. 수용기. 관문이죠. 이 부분에 아세틸콜린이 여기 와서 딱 맞으면, 여기가 하나가 딱 들어와서 이렇게 와서 붙었어요. 그러면 이 문은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쪽과 바깥쪽의 물질 이동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또 다른 활동 전압이 생기기 시작을 하겠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신경 전달이 흘러가는 방향과 방법이죠. 이 가장 제가 아주 심플하게 제가 설명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이 부분. 우리가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온 채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 이온 채널 주변에, 즉 세포는 이렇게 이중 지질층으로 되어져 있어서 모양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은요 여러분 지질층으로서요 전하를 띠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온이 통과할 수가 없어요. 세포가. 이게 세포 안과 밖인데, 그래서 특수하게 만들어져 있는 구성물이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온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이온 채널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온을 안과 밖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신경막을 지나는 이온들이 움직임을 만들어지고 조절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신경세포가 흥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온 채널의 특징은요 여러분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선택적 투과, 그 다음 두 번째가 수동과 능동 채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특정한 위치에 의해서 반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택적 투과라는 것은 뭐냐면 각 이온별로 투과할 수 있는 채널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온 전하에 따라서 음이온이냐 양이온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이온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동과 능동 채널은, 수동 채널은 뭐예요? 개폐 시에 따라서 통과할 수 있는 것이지 항상 열려 있는 상태로서 에너지가 없이, 즉 지원 없이 항상 열려 있는 채널이고, 능동 채널은 뭐예요? 어떤 특성한 자극이 있을 때만 혹은 에너지원이 있었을 때 열림과 닫힘이 이루어지는, 즉 어떤 자극이 있을 때는 열렸다가 그 자극이 사라지면 닫히는 것을 우리가 능동 채널이죠. 이 부분이 정기적 개폐, 리간드 개폐, 그 다음에 모달리티, 즉 기계적 개폐로 나누어지고,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6번째 주제는요, 여러분, 신경 영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부분은요 우선 구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접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가지돌기와 가지돌기도 만날 수 있고요, 여러분. 가지돌기와 세포체가 만날 수도 있고 가지돌기와 축삭이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구분이 지고, 우리 몸의 대부분은 제가 화학적으로 반응하는 신경 연접을 이루고 있는데 왜 그런지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쵸?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대표적으로 하나를 뭘 설명을 드릴 거냐면, 근생리학적으로 신경과 그 지배하에 있는 근육을 접목한
즉 신경근 접합부에서 이러한 연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로 인해서 수축의 전 단계까지는 어떻게 흐름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신경 연접의 기본적인 구성을 먼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종말 연접과 축부 연접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볼 건데, 이건 이미 제가 한번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축삭과 가지돌기, 그 다음에 축삭과, 그 다음에 세포체, 축삭과 축삭,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데 방법이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 신경세포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것은 다수의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처럼 연접의 수가 이렇게 복잡하게 이루어지면서 뭐예요? 하나의 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세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렇다 그러면 연접의 기본 구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세포를 하나 다시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 축삭이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또 다른 세포가 있겠죠, 여러분.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하면 어떤 모양이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도식화를 시키도록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 축삭 종말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다 또 다른 세포체도 될 수 있고 가지돌기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세포가 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연접 전 세포가 되고요. 여기는 연접 후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간격을 뭐라고 하냐면 틈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연접 틈새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다가 소포체가 있고 여기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방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수용하는 수용기가 있다고 벌써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수용기.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여기 하나가 도킹이 딱 되면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 이온 채널이 열리게 되면 물질의 이동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 여기까지 제가 이미 설명을 들었던 부분이고,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연접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또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을 때 연접 틈새가 우리가 왜 중요하다고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었냐면, 작은 공간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앞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을, 그렇다 그러면 앞 슬라이드에서 제가 뭐를 설명을 드렸었냐면 신경근 접합부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연접 전달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 챕터 말고 바로 앞 챕터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여러분, 그 부분을 한 번 더 리뷰를 하셔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신경근 접합부를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우선 세포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져 있고, 이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근육이에요. 근세포. 그럼 여기는 신경세포가 되는 거고, 그쵸? 이거는 근육세포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여기 세포체가 이렇게 신경근 전달 물질을
이렇게 세포체가 신경 전달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여기서는 국소 전압이 생겨가지고 물질을 이동시켜서 그래서 여기가 오면 활동전이가 이렇게 해서 국소전이 만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쪽으로 칼슘 이온이 유입이 된다. 이 칼슘 이온은 여기에 뭐요? 신경 전달 물질을 담고 있는 소포체를 신경 축삭 종말에 이동을 시켜주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인 대표적인 아세틸콜린을 방출을 한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세포 외유출 작용이라고 해요. 즉 세포 외로 유출을 한다. 그래서 세포의 유출 작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은요, 연접 틈새로 확산이 되어서 이쪽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세틸콜린에 반응하는 수용기에 붙으면 이게 화학적인 작용을 인해서 문이 열린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물질이 이동이 일어나서 여기에 결과적으로 국소전류가 생기고, 이러한 국소전류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근수축을 일으키는 기본 베이스가 된다. 이게 첫 단추라고 보시면 되세요. 7번째 주제는요, 여러분, 뇌의 구조예요. 그럼 이 뇌의 구조는 여러분 되게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 건데요. 이 뇌가 대뇌가 있고 그 안에 시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사이뇌가 있고 위아래 있죠. 그 다음에 바다핵이 있고 그 다음에 둘레계가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뇌줄기가 있는데 뇌줄기는 중간뇌, 다리뇌, 숨뇌, 뒤에는 뭐가 있어요? 소뇌. 여기까지에 대한 구조를 여러분들이 그림도 그릴 수 있으실 거고요. 이제는 거기에 이제 명칭도 갖다 붙일 수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기능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뇌의 구조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옆모습을 그릴게요. 외측면이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볼록 튀어나오는 구조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는 볼록 다시 뒤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구성이 돼요. 자, 우선은 구조를 하면 여기가 뭐냐면은 대뇌, 여기가 소뇌, 그쵸? 여기는 우리가 같이 얘기하는 뇌줄기, 그 다음에 여기는 척수가 되겠어요. 뇌줄기는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중간뇌, 그쵸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어요? 다리뇌, 그 다음에 여기 숨뇌가 있고요. 다시 뇌를 안쪽으로 가보면 가장 안쪽에 시상이 있고요. 시상을 둘러있는 둘레계가 있고 그 옆에 있는 뭐예요? 우리가 바닥핵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 다음에 뇌를 구성으로 우리가 볼 때 바깥쪽은 회색질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안쪽은 백색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는 핵 덩어리들이 있고 세포체가 있고 여기는 백색질은 어떻게 해요? 신경섬유가 내려가는 곳이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기능을 보시게 되면 대뇌는 기본적으로 명령을 하다라는 명령을 만드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뇌를 다시 구분을 할 때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이마엽, 두정엽, 뒤통수엽, 두정엽은 마루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다음 관자엽으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역할이 다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마엽 같은 경우는 고의 사고 기능을 하는데 집중, 계획, 판단, 판정, 감정 표현, 창의력, 감정을 억제하는 이런 기준들이 다 있었다. 뒤통수 쪽은 뭐예요? 시각과 관련됐다. 두정은 몸의 감각과 관련이 있고 그 중간에 중심고랑을 앞뒤로 운동 영역과 감각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관자엽은 청각과 관련이 있다. 손에는 운동 기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중간 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핵이 중요한 핵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다리 핵은 손해랑 연결되는 부분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 그 중간에 제4 내실이 있다.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순뇌는 우리 뭐예요? 생명 중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위이다. 척수는 우리 몸에 있는 감각을 받아들여서 전달하는 교통수단과 관련이 있다.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중간고사 문제를 낸다 그러면 여러분 뇌 구조를 그리고 기능을 쓰시오 이렇게 문제는 안 내요, 여러분. 이거를 보고 그 다음에 대뇌 영역과 연결해서 문제를 낸다거나 이렇게 낸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셨죠? 8번째 주제는요, 여러분, 대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여러분, 대뇌를 어떻게 구분이 짓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펜필터 박사가 만든 소인간 지도도 있었고요. 여러분, 브로드만 박사가 만든 브로드만 지도도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대뇌 구조를 단순하게 그림만 그려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두 가지도 같이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뺏기는 거는 되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포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다라는 거.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중간고사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대뇌 구조와 기능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대뇌 구조를 우리가 옆에서 보면 어떤 구조물이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도록 할 건데, 우선은 여러분 이런 그림 다시 한번 그려야겠죠. 그리고 나서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중심고랑 앞쪽에는 중심 앞이랑 뒤에는 중심 뒷이랑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가쪽 고랑이 있고, 그래서 앞쪽에는 운동 기능 영역이고 뒤쪽에는 감각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 중심고랑을 기점으로 해서 이 앞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마엽, 이 뒤쪽 부분을 우리가 마루엽, 그 다음에 마루 뒤통수 고랑과 그 다음에 뒤통수 앞에 여기가 내줄기가 있고 여기 손해가 있으면 중간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가상의 선이 있고 이 가상의 선을 기준으로 해서 마루엽과 뒤통수엽으로 나누어지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관자엽이다. 그 다음에 청각 영역 중에서 특히 우리가 얘기했던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도 이 부분에 있다. 이 부분들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대뇌 구조와 기능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이마엽 앞에는 이렇게 고랑과 이랑이 있는데 위에 있다고 해서 위 뭐예요? 이막 고랑이고요. 그래서 이마엽 같은 경우는 집행, 기능, 사고, 계획, 구성, 문제 해결, 정서, 감정 조정, 성격을 조정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마루엽 같은 경우는 인지, 표지, 감시, 계산, 맞춤법을 가지고 이제 관여하는 부분이고, 여기 뒤통수엽은 시각, 그 다음에 관자엽은 기억, 언어 이해, 특히 청각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대뇌 구조와 기능에서 우리가 또 하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랑이란 말과 고랑이란 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뇌 구조는 작은 공간에 많은 것들을 집어넣다고 보니까 이렇게 일자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고랑과 이랑으로 만들어져 있고, 위로 튀어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랑,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고랑이라고 하는데, 이게 더 많이 쏙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틈새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 그 안에 기능들도 써서 기록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대뇌방구는 내 무게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오른쪽과 왼쪽에 한 쌍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중간을 나누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대뇌 세로 틈새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좌우를 연결하는 것은 내들보에 의해서 연결이 되고 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네요, 여러분. 그쵸? 자, 여러분, 브로드만 영역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여러분 대뇌를 한번 그리고요. 이 중간, 우리 여러분들 이제 아시죠? 뭐가 그려져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바로 앞부분 같은 경우는 4번. 그쵸? 바로 옆에 그 다음에 6번, 8번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1차 운동 영역, 모든 수위 운동을 조절해 주는 곳이고, 6번 같은 경우는 무의식적인 운동이나 근육의 긴장이나 아니면은 우리의 긴장도 이런 것들을 조정해 주는 곳이고, 8번 같은 경우는 보완 운동 영역에서 수위 운동을 계획하는 곳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시고요. 바로 뒤에 보면은 3A, 3B, 1, 2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5번하고 7번이 있는데, 이 세 부분은 전부 다 감각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3A, 3B, 1, 2가 1차 몸 감각 영역으로서 피부의 일반 감각과 근육의 심부 감각을 받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서는 분별적 촉각을 감지를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5번하고 7번은요, 여러분 연합 영역인데요. 몸 감각 연합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통각, 온도 감각, 비분별 촉각을 감지하는 거고, 일반 감각의 질감이나 크기들도 통합해서 물건을 구분하는, 즉 이 부분이 손상을 받으면 물건에 대한 인지를 불가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청각과 관련된 부분이 이쪽에 보면은 41번과 42번이 있는데, 이 부분은요, 음의 고음을 그 다음에 음절을 판별하는 곳이고요. 여기를 우리가 1차 청각 영역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여기 베르니케 혈혈 해가지고 우리가 청각 연합 영역이 있는데요. 음의 소재나 음이 등을 판별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부분이 17번, 그 다음에 여기가 18번, 19번인데요. 17번 같은 경우는 1차 시각 영역, 그래서 물체의 색과 크기, 모양, 움직임을 인지를 하는 곳인데, 18번, 19번은 뭐냐면 필름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서 내가 현재 보고 있는 이 시각적 정보를 분석하는 데죠. 그 다음에 우리가 45번, 44번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언어와 관련된 브로카 영역인데, 언어 운동 영역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손상을 받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언어 장애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펜필드의 내 지도는요, 여러분 운동 겉질과 몸 감각 겉질의 기능 위치를 표시한 거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우리가 감각과 운동 영역을 이렇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운동이고요, 여기는 감각인데, 이 운동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발 부분, 하체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상체가 들어오는 부분이 여기는 하체, 여기는 상지, 즉 상체, 팔, 다리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여기는 얼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경노에서 배울 때 밑에서 올라오는 정보들이 올라가는 회로를 보아하니, 다리에서 올라오는 정보는 이렇게 안쪽으로 갔고요, 여러분. 상지에서 올라오는 부분, 팔에서 올라오는 여기로 갔고, 얼굴에서 올라오는 정보는 이렇게 갔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감각도 지금처럼 여기는 다리에서 올라오는 정보, 여기는 팔, 다리, 여기 상지라고 하죠. 오는 정보, 여기는 얼굴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1차 운동 영역과 1차 감각 영역이 대뇌 껍질에서 어떻게 자극을 받고 있는지를 펜필더 박사가 이렇게 내지도를 그린 거죠. 그 중에서 9번째가 뭐였냐면 여러분, 언어 손상을 입은 사람은 어디가 손상을 받을까,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질문들이 있었어요. 네, 제가 언어는요 여러분, 감각 언어 실어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 언어 실어증이 있고, 그 다음에 전 언어 실어증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지으시려고 그러면 베르니카 에어리아하고 그 다음에 브로카 에어리아를 아셔야 되고, 그거의 커넥션이 어떻게 신경섬유가 연결이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언어 영역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브로드만 영역에서 이제 배우셨던 것 중에 하나가 어디였냐면 여기 부위와 이 부위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베르니케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브로카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베르니케 영역은요, 이해를 하는 부위예요. 여기는 언어를 말하는 부분이에요. 즉 운동과 관련돼 있고, 여기는 감각과 관련되어 있어요. 즉 말을 들어서 여기 41번 42번에서 1차 청각 영역에서 말을 받아서 22번 여기서 이해를 해서 우리가 언어를 듣는 말을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손상을 받으면 말은 듣되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 언어 실어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감각 실어증이죠. 그러면 이해는 하는데 말을 못해요. 이 부위가 손상을 받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운동 언어 장애라고 하죠. 그죠? 운동 실어증이 돼요. 근데 우리가 전 실어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도 잘 안 되고 듣지도 못하는 말을 두 가지 다 장애가 있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됐냐면, 연결해주는 섬유가 있는데, 연화 섬유가 있는데 여기에 손상을 입게 되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장애는 3개로 나누어진다. 감각, 운동, 전. 이렇게 3개로 만들어지고, 여기에 어디에 손상을 받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